자, 간단하게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간평사 기본 강의 경제학 시작했는데요. 잠깐 인트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짧게 미시경제학 파트 인문 특강을 했어요. 그 인문 특강 4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걸 한번 듣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미시경제학이 어떤 거구나. 그걸 쫙 한번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 기본 강의 교재는 갖고 계신 간평사 경제학인데요. 내용을 약간 추가했고요. 오타나 못할자 같은 거 좀 이렇게 다 잡았으니까 뭐 그냥 잘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얘들 잡아도 어쩌다 나오는 게 오탈자니까 그거 발견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에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가 복습 문제를 좀 풀까 해요. 근데 이 복습 문제는 우리가 기본 강의만 듣고 또 객관식 기출문제 강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정도 가야지 실전에 갔을 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단계는 약간 우리가 봤던 내용을 리뷰한다는 차원에서의 복습 문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매번 한 챕터가 끝나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거는 한 10문제 정도씩 해서 할게요. 난이도는 거기 보시면 난이도랑 중요도 표시해 놨는데, 난이도는 거의 별표 하나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스타일입니까?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인문 뭐 이 정도,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서 난이도 좀 쉬운 문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복습을 위한 거니까 개념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문제지랑 답안지를 따로 드릴까 했었는데, 작년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해설 강의는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트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복습 문제 잘 풀어보시고,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한 해설이에요. 그게 뭐 해설이라고 하기는 그런 건데, 정답이 뭔가 보시면서 개념을 한번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되면요, 한 챕터당 한 10문제씩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한 20회 정도 좀 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300문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잘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업은요, 제가 필기를 좀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차 시험까지 있잖아요.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이 필기 노트 같은 거 마련하세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한 2번쯤 들어보시다가 필기하다가 내가 내용을 못 따라간다 하면은 따로 필기노트 책을 아마 칼라복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준비하시게 되면은 그냥 좀 필기 부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챕터 1장서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챕터 1장 한번 보시면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학의 본질과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경제와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요, 제가 인문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의 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 단체를 얘기합니다. 집합체를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분석하는, 여기 이제 모여있는 것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집단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있겠죠. 구성원, 개개인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경제학이죠. 근데 분석 방법이 나름대로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요, 경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고 그래서 그걸 분배해서 어떻게 소비하는가 관련된 문제를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루는 대상을 경제 문제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입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회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살아야 돼. 그래서 간평사를 왜 공부합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요 생존하려고요. 살려고요. 그냥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살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생존이요. 자, 생존을 하려면 뭔가 일을 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생산할 때 무엇을 생산할까, 얼마를 생산할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생산을 하게 되면요,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돼요. 공짜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걸 강조할 텐데요, 생산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노동을 제공했다 그러면 노동소득을 얻게 되고 자본을 제공했다 그러면 자본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럼 분배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걸 번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합니다. 지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할 거예요. 소비예요, 소비. 빵을 사기도 하고 뭐 자동차를 사기도 하고 뭐 이런 소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존뿐만 아니라 욕망을 충족해요. 효용을 만족시킨다 보시면 돼요. 이거 소비를 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약간 순환되는 그런 과정을 경제 문제, 경제 순환 과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순환이라는 말에 좀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첫 번째, 아니, 이런 경제 문제는 왜 생기는데?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인간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희소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에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이 희소성에서부터 생겨요. 자, 우리가 희소성은 이제 보통 자원이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원이 희소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요, 우리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돈 같은 것도 자원이에요. 돈. 시간도 자원입니다. 에너지 다 자원이에요. 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게 많으면 뭐 간평사를 할까 뭘 할까 뭘 고민해요. 고민 안 해도 되고요. 또 돈도 되게 많고 그러면 어느 학원 다닐까 뭘 고민해요. 그냥 뭐 우리 신림동에 있는 모든 학원들을 다 그냥 종합반 수강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 거 그냥 들으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돈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고 에너지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 계속 얘기할 건데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챕터에서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이 뭘 다루는 거냐라고 할 때 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희소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보시면 희소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인 자원인 수단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도요, 돈도 풍부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역시 또 시간도 에너지도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욕심은 무한히 많고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희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경제학은 뭘 다루는 겁니까? 라고 하면 선택을 다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인간이 지금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원을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등등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한 번에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이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도 계속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학원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초이스를 선택을 번역한 거예요. 초이스를 하면 다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선택지는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눈을 비비고 졸려 죽겠는데 학원을 왔단 말이야. 근데 잠을 잤으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것도 행복, 효용,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포기했잖아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나의 뭐 인간의 우리 선택은 동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우리가 뒤에 하겠지만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희소성과 선택, 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재화, 서비스, 자원은요, 우리 경제학 할 때 살짝 배우는 용어들인데 가볍게 보세요.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재화와 서비스와 자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화라는 건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경제재랑 자유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경제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냐면, 제가 첫날 입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린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두 문자를 따고 그런 레벨 정도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인 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를 쫙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이게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화 중에서 경제재라고 있잖아요. 경제재와 자유재라고 있어요. 뭐 간단한 거라서 따로 설명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경제재다라고 하면요, 이게 떠올라야 돼. 경제하면 이 선택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재화를 경제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네, 뭘 선택하면. 자유재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번역을요, free를 번역한 거예요. free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free 이렇게요. 자, 이거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공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유재다, 공짜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자유재는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는 관심 대상이 아니고 경제재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비재와 생산재가 있어요. 이 용어 정리하는 건데요. 소비재. 이 시험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 위에 것만 잘 체크하세요. 생산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소비재는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사용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리가 일반 소비자에 의해서 보리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면 그건 소비자가 되는데요. 뭐 보리를 이용한 어떤 음료, 청량음료를 만든다. 회사, 기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생산재가 돼요. 그래서 이 생산재로 사용된다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인풋으로 사용되면 중간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풋으로 사용 시 투입물로 사용되면 생산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책에서는 이걸 용역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용역. 이것도 이제 거래가 되는 관심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물건은 아니야.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재화를 이렇게 구분했죠. 여기 보시면 경제재, 자유재, 소비재, 생산재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퉁 쳐서 뭐라고 하냐면 재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약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이렇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경우를 재화라 그러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우리한테 소중한 거야. 이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 의료 서비스라든가 강의 서비스라든가 이걸 하게 되면 뭔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유재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재와 같이 돈이나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고, 예를 통해서 보세요. 눈에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 자, 그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듯이 의사의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의료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분필이나 칠판이나 이게 있으니까 강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자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의를 활용하는 데는 이런 재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재화 눈에 보이고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을 퉁 합쳐가지고요. 서비스도 노동 서비스도 시장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퉁 합쳐서 요거 둘을 상품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커머디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굳이 구별할 필요 없는데 이거를 좀 용이하게 사용을 하려면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희소성과 선택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자원에 관련된 약간 생산 요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 자, 생산 요소는요, 우리 경제 문제라는 게 생산, 그리고 분배, 소비, 지출 이런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는데 뭔가를 생산할 때는 인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생산 요소는요. 사람에 해당하는 이게 노동이에요. 노동. 레이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레이버 해서 우리 앞으로는 L이라고 쓸 겁니다. 자, 인적 자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먼저 할게요. 자본은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책상이라든가 칠판이라든가 노동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사업할 때 자본금 이런 건 아니고요. 캐피탈이라고 해서 K라고 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거나 기업을 설립할 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나와 있죠. 토지. 맨 땅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생산 요소를 가장 중요한 본원적이라는 말을 써요.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인풋이 되겠구나. 요즘 같은 경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지식 같은 널리지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요. 지식 같은 거는 왜 뺍니까? 뺀 건 아니고 그건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이나 수학을 이용하게 되면 그걸 자체를 쓰는 건 아니고 그걸 알아야지 무슨 우주선을 우주에 쌓아 올리고 그런 역할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재를 볼게요. 캐피탈 구즈 원래는 C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독일어에서 나와서 K라고 우리가 쓸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사람하고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신이 인간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도구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흙을 파는데요. 삽이라든가 어떤 포크레인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맨손으로 땅을 팔 수는 없잖아. 생산성이 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도구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 인트로로 너무 간단한 얘기만 했어요. 조금 경제학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희소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희소성. 이거는 공짜가 없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예요. 이 희소성을 나타내는 곡선을 하나 볼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아까 뭔가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경작 동네에 왔으니까 앞으로요. 약속합시다. 기회자는 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학도 여러분 이제 하실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뒤에 다시 비용 파트에서 할 거예요. 암묵적, 명시적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을 기회비용이라 그러고 회계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비용으로 간주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뒤에 다시 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학 동네에 왔기 때문에 그냥 모든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한번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말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말 잘 체크해 주세요. 효율성과
생산 가능 곡선. 우리 이것도 약자 정리해 주세요. 생산 가능 곡선이 PPC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효율성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우리 입문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효율성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야, 너는 말이야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돼.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효율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율성. 뭐 알듯말듯한데 설명은 잘 해주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설명을 해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건 이제 2차 과목들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1차에선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뜻이 뭐냐면 낭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낭비가 없어. 야, 너 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구나. 중간에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독점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럼 효율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면요. 그게 뭐냐면 낭비가 있어 이렇게 돼요. 독점이 왜 나쁩니까? 프라임이 만약에 이쪽 간평 시장이 독점이 됐어. 그럼 학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우리 경제학에서는 독점은 나빠요? 이렇게 되냐면 경쟁자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선 효율성이라는 그 개념을 직관적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1번 한번 다시 보세요. 희소성으로 인해서 거기 한번 밑줄 치시죠. 이러한 낭비 없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하면 근원 자체가 저 앞에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많고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희소성이라는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낭비 없이 선택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거기에 밑줄 또 하나 치세요. 합리적이라는 말. 느낌이 다 동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합리적이다라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레셔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레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어원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은요. 우리가 매 순간 레컨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내가 요거를 할까 저걸 할까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 그게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낭비 없이 가장 좋은 선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는 보통 교과서에서는 앞으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아.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면 이왕이면은 점수를 고득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간평사 시험에 1차를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2차를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빠른 시간 안에 붙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요. 우리가 맥스를 합니다. 이제 맥시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즈를 명사로 만든 거야.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극대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최대화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요. 점수는 극대화, 행복은 극대화, 만족은 극대화, 이유는 극대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나쁜 거는 가능한 한 극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것은 미니마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소화 또는 최소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 단어 두 개 극대, 극소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볼 건데 이 둘을 합쳐서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최적화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얘기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최적화한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최적화 원리를 이용한 수학을 우리가 조금 쓸 건데 예전에는 제가 입문 시간에는 기초경제 수학을 좀 했었는데요. 약간 유튜브에 제가 기초경제 수학을 올려놓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펜으로 집에서 이렇게 쭉쭉쭉 떠든거려가지고 그거 말고요. 요번에 그냥 새로 좀 찍어가지고요. 좀 올려놓으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수학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야. 우리 수험에 필요한 경제 수학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경제학과에서 하는 경제 수학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약간 수업용으로 필요한 덧셈 뺄셈부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거 있죠.
간단 미분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적분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들이 다 우리 객관식 경제학의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과에서 하는 거는 약간 수학적으로 진짜 그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업 목적에 맞춰서 그 쓴 책이고요. 그리고 강의도 아예 그거대로 좀 이렇게 전자칠판에서 제가 새로 할 거니까 그거 올라가면 제가 링크를 달거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쭉 보시고 그냥 뭐 아는 내용이네. 뭐 지수 있잖아, 지수. 2의 3승 더하고 곱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했을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거야. 그래서 한번 쓱 보셔서 이해가 되시면 그걸로 끝내셔도 되고 힘드시면 그냥 그거 한번 잘 보시면 우리 올해 간평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예년보다는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어요. 경제학이. 그럼 내년에도 쉽게 나옵니까? 그건 아니야. 모든 경제학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 경제학이나 회계학 같은 시험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막 이렇게 뭔가 아우성을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들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출제하는 교수님한테 얘기하겠죠. 아우, 왜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그냥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말 문제도 넣고 막 쉽게 이렇게 해서요. 어려운 문제도 한두 개 있긴 했었지만 예년보다는 쉬워졌어요. 근데 교수님들 머릿속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뭐 2번 같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그냥 똑바로 하셔야 돼. 가끔 수험생들 중에서 2차 공부도 중요한데 2차를 공부한다니까 한 11월까지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엔 좀 안 돼요. 1차에 올인하셔야 돼. 2차를 쭉 공부하시다가 막판에 12월에 하는데 올해 경제학 좀 쉽게 나왔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또 꽈랑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1차가 나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걸 그걸 밑에 베이스로 해놔야 돼요. 물론 과거에 경제학 같은 걸로 해서 한 80점 이상 받아가지고 1차 합격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 2차 공부하시다가 12월이나 그때 객관식 다시 하면서 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차 시험도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계학, 민법도 나날이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불확실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게 많이 봐서 그래. 그 2차까지 병행하다가 1차를 계속 못 붙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번에 안 됐어. 2차 공부하다가 내년에 1차가 안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뭘 공부할까요? 내년 되면 안 됐으면 1차 공부 안 한다고 더욱더 2차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2차 공부만 계속 하다가 1차가 계속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를 너무 이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차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특히 뭐 회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거는 2차 과목에도 이제 좀 관련이 되는 거니까 조금씩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아무튼 우리가 최적화라는 표현을 많이 볼 건데 이거는 바로 극대화 극소화를 합친 개념이다. 그 합리적 선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희소성으로 인해서 합리적 선택의 문제와 경제하려는 의지, will이라고 있잖아. willingness. 거기 하나 밑줄 치세요. will, 의지라는 말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도 최적화, 극대극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2번에 보시면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이라는 것은 최대 효과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제가 극대화, 극소화라는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게 그 1시간이나 이렇게 수업한 다음에는 복습할 게 별로 없어요. 아직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고 제가 칠판을 많이 지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때 쉬는 시간에도 한 번 더 읊조리셔야 돼요. 극대화, 극소화, 최소 비용의 원칙, 뭐 거기 나와 있는 최대 효과의 원칙 이렇게 막 읊조리셔서 자기 걸로 편안하게 용어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업을 우리가 경제학 같은 경우는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하잖아요. 그럼 이게 양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저녁에 가셔서 식사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식사 후에 바로 경작을 한 1시간 정도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이라 하는 건 별거 없고요. 읽으세요. 그냥 읽으시거나 필기하시거나 이렇게 소리내지 말고 그냥 독서실이든 집이든 이렇게 책 보면서 본원적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읊조리시게 되면 이게 자기 몸에 체화가 돼요. 자, 거기 의지라는 말 말씀드렸는데 이거요. 맥시멈이 아니라 맥시마이제이션. 이게 맥시마이즈라는 최대화하다, 극대화하다 그거를
명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뭐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기 담겨 있는 희소성 때문에 낭비 없이 선택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약간 이렇게 배어 있어야지 문제 풀 때 이게 감각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프로의 전문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간평사 수험 전문가는 나는 말이야 민법도 모르고 경작도 모르는데 이 정도 했으면 어이구 내가 몰랐던 과거 한 달 전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했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붙으려는 합격하는 때 경쟁하는 수험생들은요, 이게 나름대로 다 고수가 돼 있는 거라니까. 한 끗 차이로 떨어지고 붙어요. 손흥민, 박지성, 차범근 다 뛰어난 선수들이 맞지, 일반인보다는. 근데 그들끼리 그중에서 한 명 뽑힌다고 하면 누가 뽑히겠어요? 그날 운도 따른단 말이야. 그날 컨디션, 그날 감, 그날 뭐 일주일 전부터 뭐 약간 그 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지. 과거에 내가 뭐 축구를 어떻게 했나 이게 필요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 진검승부 비슷하게 그 한순간에 그 삐끗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그래요. 예,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어유 경제학도 한 60 받으면 잘했네. 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will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willingness라고 할 거예요. 이거라는 어떤 의지라는 게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는 게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좀 많이 말씀드리고요. 문제 자체는 맛보기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좀 더 담금질하는 거는 좀 객관식까지도 좀 이렇게 쭉 가셔야 돼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자,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험 문제도 어려워지는 추세고 해가지고 난이도를 쭉 올려서 좀 양을 이제 두껍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는데 문제 풀 거 더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안 풀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풀어들 문제까지도 거기다 다 집어넣다 보니까 책이 두꺼워졌는데 또 작년에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해가지고 미시것이 합쳐가지고 간평사용에 맞춰가지고 객관식도 새로 이번에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고 추가적인 드릴 게 있으면 이렇게 제가 유인물로 해가지고 무슨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 거 추가적인 것들은 다시 또 더 할까 해요. 더 하실 분은 더 하시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장 뭐 언제나 어떤 시험이 나오더라도 한 80점, 9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좀 낮춰서 한 70점 정도로 다운시키고요. 추가적인 난이도 있는 심화 문제는 따로 이렇게 좀 더 드리거나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이 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2번, 3번 보시고 밑에 참고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경제 원칙과 비효율제 이렇게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는 아니고 참고는 그냥 읽을 거리로 보시면 돼요. 사무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요,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자원을 낭비하거나 오용하는 사람은 그것도 죄를 짓는 거라고 보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뭄에 물이 이제 없어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다니까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이라든가 아니면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라든가 이게 되게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하겠지만 정부가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주지 않고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저 목 안 말라 죽겠어요? 근데 저한테 물을 많이 줬어. 그럼 제가 물을 한 컵 마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린다고요. 그냥 낭비가 되는 거죠. 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갔으면 이 물이 아주 잘 사용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낭비가 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죄를 짓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능력이 한 200치의 능력치야. IQ도 200이고 해서 머리도 되게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 한 80 이렇게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 80점까지 받아가지고 최소한을 끌어올렸는데 얘는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았어. 자기의 능력의 절반치를 쓴 거지. 근데 누가 성과는 좋아? 얘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으스름 머리 거만하게 하는데 이러면 벌 받는다니까요. 사무엘슨 말에 따르면. 우리가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현생 인류 지금만
살지 않고 다음에 다시 뭐 태어난다 이렇게 되면 여기 God가 있다고 할게요. God. 신이 있어. 그럼 신이 봤을 때는 얘 뭐야? 야, 얘한테 이런 능력과 재능을 줬는데 손흥민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꿈을 이제 이뤘다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는 슬렁슬렁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신이 얘한테 화내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능력 있는 거 알겠는데 너한테 준 거 다 내가 준 건데 너 말고 약한 사람과 세상에 좀 빛과 소금이 되라고 좀 해서 줬는데 뭐 절반만 사용해? 얘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신이 얘한테 이만큼의 능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야, 너는 있어봤자 능력도 발휘 못하고 사회에 진짜 낭비를 하는 비효율성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니까 너 그 다음에 능력 한 20만 줄게. 나머지 180을 얘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합격해서 간평사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 개 되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어디까지 될까? 한번 그걸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년이 되면 뭐 담배를 끊을까 이렇게 다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을 10시간씩 1년, 2년을 쭉 할 수 있을까?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시간 정도나 8시간이나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죠. 수업을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원에 나오거나 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간평사일 뿐만 아니라 뭘 해도 다 성공을 해요. 우리가 가끔 보면 TV에 뭐 서장훈, 강호동, 뭐 가수던 뭐던 해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획을 긋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와 룰루랄라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목표 의식이 생겼을 때는요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강호동은 뭐 강의를 하던 뭐 축구를 하던 뭐 아마 다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평사로 나 먹고 살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까지 나의 능력의 최대치가 뭔가 이걸 한번 테스트하는 거야.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매일매일 10시간씩 공부하는 거 그게 쉬워요? 학원 강의를 아침부터 쫙 듣고 저녁 먹고 또 공부하라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안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걸 한번 지금 해 보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간평사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내가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위에 있는 대표가 일을 던졌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야. 그럼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못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조직 자체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못하는 건 못하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경제학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그게 아니라 공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가 그걸 아는 게 아는 거야. 되게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회계학 문제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가 풀 수 없는가 이걸 분간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실력이 없으면 그걸 분간을 못해. 그래서 가끔 교수님들이 안 풀어도 될 만한 못 푸는 강사들도 풀기 힘든 그런 문제를 한 5개를 넣는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막 시간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5분, 10분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내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실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번 다짐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기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이 모든 거를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에 반영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생산 가능 이름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곡선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possibility. 그러니까 내가 희소한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얼마까지 생산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돈과 이걸 통해서 1년 동안 간평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경제학하고 회계학 점수 어디까지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요. 생산이 가능한 점들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거기 내용을 볼게요. 한 사회에 자원과 기술이 주어져 있을 때 약간 이건 뒤에 나중에 할 겁니다. 그 사회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달성하는 효율적이라고 할게요. 달성하는 점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재 생산량, 생산재 생산량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점수 가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에다가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여기다가 뭐 민법이라고 할게요. 과목에 점수가 있어요. 두 과목만 있다라고 합시다. 자, 1년 동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다 해서 경제학이라는 점수는 80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원점 제로가 되는 거니까 민법 점수는 빵이죠. 경제학 점수를 80점 받게 된 점을 나타내고요. 나는 모든 노동과 자본, 시간을 다 민법이라는 점수에 투자했다 그러면 민법은 뭐 90점까지 받을 수 있다 할게요. 요 점은 뭐냐면 경제학은 빵점, 민법은 9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어느 한 과목은 완전 올인해서 다른 과목을 거의 빵점 맞은 거잖아. 너무 심했네. 그래서 이런 점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은 쭉 보니까 경제학 점수는 60점 받고 민법 점수는 70점 받고 이렇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요. 경제학 공부와 민법 공부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궤적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점수 가능 곡선. 여기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사과와 바나나다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사과와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단치를 나타내요. 만약에 이런 점은 선택할 수 없겠죠. 여기 보시면 내가 민법 점수는 90점을 받았는데 경제학 점수를 60점 받았다. 이거는 선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한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G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선택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안쪽에 하나 점을 해볼까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경제학 점수는 60점인데 민법 점수가 만약에 40점이다 이거요.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여긴 뭐 따로 없으니까 이거는 뭐 GF라고 할게요. F. F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F는 선택은 가능하나 but 낭비가 있다. 이렇게요. 왜요? 왜 낭비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신이 인간한테 어떤 에너지, 힘을 줬는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게 되면 경제학 점수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 점수를 40이 아니라 70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은 민법 점수가 40인데 경제학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낭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요거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화살표 한번 보세요.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기술적으로 효율적. 그러니까 요 곡선 상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점은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ut 보시면 그거는 이제 뭐냐면 소비자의 선호가 주어지면 이제 고민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낭비가 없는 점인데 여기 뭐 C점이라 그러고 여기 B점이라 그럴게요. 요거는 B와 C는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 한번 써드릴게요. B와 C는 자, 이거 용어 정리를 줄이려고 약자를 쓰는 겁니다. 약자 폼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하는데 야, 그 PPC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약속만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머릿속에 떠올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뒤에도 뭐 MRS, MRTS 막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게 길어져요. 정보 처리할 때 이게 부담이 많이 가서 약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B와 C는 PPC 곡선 상에 있어서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점이죠.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걸 선택하냐 이건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뒤에 할 거예요. 다 효율적인데 사람들이 나는 좀 경제학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 그럼 B를 선택하고요.
나는 경제학보다 민법을 잘 봤으면 좋겠어. 그럼 C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점은 둘 다 낭비가 없는 점인데 선택점 이건 저 뒤에 할 겁니다. 거기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이제 그래프, 개념과 그래프를 여기다 나타낸 것이고요. 개념과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요 그래프에 담겨 있는 것 중에서 뭐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G점은 선택할 수 없는 점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딱 깼더니 IQ가 갑자기 430으로 올라갔어. 뭔가 기술 진보가 생긴 거야.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가게 되는 거는요. 이게 바로 뭔가 기술 혁신 진보가 생겼다. 능력이 증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주어진 학원들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여기예요. 그 중에서 낭비 있게 선택하느냐 낭비 없이 선택하느냐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밖으로 가면 이게 뭐 IQ가 더 증가했거나 시간이 2배로 늘어났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상에 있는 점은 다 낭비 없는 것이고 PPC가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밖으로 이동은 생산 가능 능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생산 가능한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서 향상되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진보가 발생 이렇게. 뭐 물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술 진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발생하는 요인 막 암기하지 마세요. 그 정도 레벨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게 한 3, 4가지, 4, 5가지는 써야 되니까 그땐 두 문자를 따가지고 막 뱉어내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다음 중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밖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요. 나중에 볼 거예요. 쉬운 걸로. 근데 그냥 딱 보면 맞네, 틀리네만 판단하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하고요 주관식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셔야 돼요. 객관식은 말 그대로 이게 맞아 틀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주관식은 그냥 아예 다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 방법이 주관식은 야 경제 문제란 무엇이며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써야 되지?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란 개념부터 쓰고 그래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직접 써보고 다른 최고 답안하고 비교해봐서 아 이렇게 쓰면 더 점수를 잘 받겠네 등등등 그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고 객관식은요 그냥 머릿속에 뭔가가 딱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수업도 약간 객관식에 맞춰서 수업을 해요. 자,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의 이 특징 정도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2번이야. 별표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와요. 생산 가능 곡선 관련해서 기회비용 이렇게. 자, 우선 기회비용의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자, 우리는 경제학에서는 모든 게 다 기회비용이 바로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희소성 때문에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떤 활동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이라는 게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거를 초이스 선택했잖아요. 선택하면 다른 거를 내가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포기라는 단어. 교과서에는 활동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뭐 좀 해서 그렇게 넣어놨는데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면 뭔가 포기하게 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활동들 가운데서 최선의 활동 이것도 너무 민감하게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예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수업을 안 들으면 졸려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걸 또 하고 싶다라고 할게요. 하고 싶은 선택지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전제적으로 하는 거는 이걸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게 깔려 있어요. 수업 들으면서 잠잔다. 이게 뭐야?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건 뭐 수업 듣는 게 아니잖아. 영화 보면서 잠잔다?
요즘은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 뭐 펜슬 해가지고 필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학교에서 막 녹음도 하고 막 그래요. 수업 들으면서 근데 가만히 보면 뒤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 그럴 수 있겠지. 옆에다가 영화창 띄워놓고. 근데 이게는 이 본연의 주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업 들으면 잠을 못 자고 이건 서로 배타적이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냥 이렇게 민감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 너무 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용에서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질문해요. 저희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잠자고 이럴 땐 기회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기회비용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밖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때 그걸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약간 특히 경작이 딱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응용을 한다 해서 뭐 지금과 같은 그런 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객관식에 오히려 약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 아이고 나 이런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이 생긴다고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 잠도 못 자고 영화도 못 보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잠자면서 영화 보고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서 당신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발생하는 가장 아쉬웠던 게 뭡니까? 저요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잠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가장 아쉬운 수업을 하면서 요거를 포기하니까 요게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아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의 가치고요. 최선의 가치이고 아니면 전체에서 뭐예요? 전체에서는 얘가 1등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겠지. 그러니까 이거 수업까지 포기한 전체에서는 세컨 베스트예요. 차선이에요. 차선책. 차선책이 기회비용이다.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가볍게 뭘 선택하게 되면 공짜가 없으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포기한 것들 아쉬움이 남네. 근데 이 포기한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아쉬움이 뭔가 꼭 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2번, 선택에는 다른 기회를 포기하는 데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기회비용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개념이고요. 거기 3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3번에 밑줄 별표 치세요.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살짝 한번 볼게요. 자, 그림 한번 왼쪽에 있는 거 다시 볼게요. x제고요. y제라고 할게요. 사과고요. 바나나 해도 되고 경제학 점수고 민법 점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약자로 씁니다. 프로덕트, 파서빌리티, 커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내가 주어진 능력과 시간을 투입해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제학 점수를 1점 올린다 할게요. 1점, 뭐 10점 해도 상관없는데 요만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공짜가 없죠. 내가 경제학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민법 점수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죠. Y가 이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요. 내가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른다는 거지. 자, 요거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랑 같이 비교하면 내가 요 점에서 X제를 하나 더 생산한다 합시다. 이렇게 Y제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경작 점수를 1점 더 올리는데 민법 점수가 감소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면 X제를 하나 더 생산할 때 뭔가 Y제를 포기해야 되니까 Y제 포기하는 대가가 발생하는데 수평이면 Y제 포기 안 해도 되죠. 자, 여기서 체크하시죠. 요건 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데 PPC가
수평이면 자, 이게 뭐라고 해요? x제와 관련된 x제를 추가 생산 시 경제학 점수를 추가 생산 시 y제가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y제 감소가 없어요. y제 감소가 이게 대가야, 대가가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없어. 이해되세요? y제를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 얘기는 뭐야?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러면 기회비용이 x제가 관심이에요. 언제나 관심사는 수평축 x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기회비용이 x제의 기회비용이야. x제를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빵이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 생산할 때 y제를 포기해야 되잖아. 기회비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자, 여기요 써드리면 PPC가 우하향하면 자, 이때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요건 이해되시나 보세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 하는데 가파르게 우하향 한다 해봅시다. 이렇게 더 가파르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x제 하나 올릴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PPC인데 이게 수평이면 기울기가 기회비용이구나. 수평이 되면 기회비용이 빵이 되는 것이고 우하향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하향한데 이게 가파르게 우하향하면 우하향할수록 기회비용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거는 이쪽 파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보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 뒤에 가면 나중에 국제경제 파트에서 국제무역론에서 기회비용을 이용한 비교 우위 원리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오히려 유용하게 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진도를 나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약속합니다. 뭐냐면 지금 칠판 제가 막 확확 막 지우거나 그러지 않은 거니까 책 내용과 필기 못하신 것 좀 하시면서 칠판 어떤 분들은 사진을 찍기도 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집에 갈 때 뭐 뉴스 보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뉴스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뉴스도 이제 끊으시고요. 가능한 한 주변 정리하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는 이 사진 잘 돼 있잖아요. 100배 줌까지는 아니더라도 착각착각 찍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요. 그날 필기 한 판서 내용 같은 거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보세요.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꼭 비단 경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회계학이나 민법 같은 거 암기해야 될 것도 책에 있는 내용을 착각 찍어가지고요. 계속 그거 하면서 보시다가 우리가 예전에는 영어 단어 외울 때 사전 같은 거 외울 때는 사전 다 외우면 씹어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착각착각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정리하신 다음에 델리트해서 사진 다 없애세요. 그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봐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필기 같은 것도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렇게 판서 필기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단권화 한다고 하시게 되면 내용을 모를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쓰게 되는 거니까 단권화 같은 거는 그냥 쫙 교과서로 그냥 하시고 단권화 노트도 핵심 정리로 나중에 드릴 건데요. 나중에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건 안 하는 거지. 단권할 때 무슨 생산 가능 곡선, 무슨 저 앞에 무슨 뭐 기회비용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단권화를 통해서 막반 여러분들에게 맞춤화된 서브노트를 만든다. 그럴 땐 이런 거는 다 이제 빠지게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 번, 그러니까 수업 잘 들으시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우리가 오전 오후 수업인데 오전 끝나면 오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복습하시고 그 다음 챕터 1장 정도 끝나면 제가 복습 문제 나눠드려요. 그럼 그거요. 문제 너무 풀려고 하지 마세요. 푸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문제 쓱 보고 답이 뭘까? 한 다음 해설이나 정답 보고 답이 3번이었네. 내가 뭘 놓쳤지? 약간 말장난되는 문제들이 거기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고 저녁에 집에 가셔서도 바로 또 복습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경제학 때문에 뭐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선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기회비용의 체증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진도 챕터 1장 쫙 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